여러분 안녕하세요. 1% 행정학 객관식 문제집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 행정학 기본서에 부과하여 새로 제작된 객관식 문제집을 해설하는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의 그 1% 행정학 기본 강의 총 63개 강좌를 모두 들으셨나요? 그리고 이 기본 강의에 추가되는 보충 특강도 추가적으로 해서 유튜브에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 강의와 보충 특강 등을 종합적으로 섭렵을 해서 행정학에 대한 전체 체계를 마스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이 본 객관식 문제집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 특강은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효과적으로 정복해서 공무원 임용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행정학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행정학 연습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집 아주 얄팍한 거죠. 그런 것들을 풀어서 암기하고 해서 뭔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지금 공무원 임용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들 보통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시험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들의 난이도도 이 경쟁률 못지않게 상당히 심도 깊이가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들이 간단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거나 어떤 사실들을 단순히 암기해서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대다수의 문제들이 상당히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제도들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전체를 꿰뚫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론들과 그 이론의 배경들, 그것의 함축하는 의미, 이런 것까지 깊이 다 이해하고 전체를 망라해야지만 풀 수 있는 아주 입체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큐빅 문제, 퀘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문제들, 지금 난이도 높은 수능시험 문제에 전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행정학을 비롯해서 각종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그런 암기식 공부, 단편적인 공부로는 절대 행정학에서 85점 내지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합격도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이 1% 행정학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서 고득점의 고지를 함께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집에 대한 해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으로서 기본서 제1편의 1장부터 4장까지가 해설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본서에 맞춰진 이 객관식 문제집의 체계와 그리고 강의를 함께 병행해서 효과적인 수험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1편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편의 제1장은 행정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해설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주로 아주 쟁점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설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 교재를 참고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톡톡스쿨의 Q&A 창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저와 함께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 제1장의 2번 문제를 보시면요, 행정 개념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그 행정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룬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본서에서도 다루고 있듯이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행정과 넓은 의미, 행정 개념이 있죠. 그럼 좁과 넓은 의미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요, 넓다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거든요. 어떤 것을 administrate 한다. 영어로 이제 administrate죠.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manage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재반의 프로세스, 이것을 manage라고 하고요. administrate는 보통 이제 공적인 기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교회 조직이라 non-profit 비영리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정부 조직, 공기업 조직 이런 데서 보통 administrate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일반 기업 조직에서는 management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결국 이제 행정개념은 같은데요. 그리고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라는 거는 이 administrate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속성이다. 이게 공조직이건 사조직이건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administrate, 즉 매니지 하는데 그것이 매니지하는 것 과정에서 어떤 특이한 의사결정 과정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공행정에서는 이게 권력적 성격 또는 집합적 의사결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집합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건 사듯이 그냥 돈 내고 사과 하나 사 먹듯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보통 다수결을 결정하죠. 집합적. 이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다리를 건설한다, 얼마짜리를 건설한다, 이런 것들이 다 투표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국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 배분 결정하거나 뭐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다수결을 하죠. 이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이 집합적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기구를 통한 어떤 트라이드, 비즈니스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공적인 collective action이라는 거죠. collective action. 집합적 의사결정, 다수결, majority rule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을 받아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런 특징. 근본적으로 뭡니까? 권력적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맞춘 것이 이제 권력적 의사결정에다 초점 맞춘 것이 이제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이고요. 넓은 의미는 모든 관리 행위다.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력적 관리 행위다. 이런 거죠. 협력적. 관리행위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떤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협동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 조직이건 기업 조직은 똑같은 현상들이고요. 그러면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은 것, 이거 행정개념이 옳지 않은 거예요. 1, 2, 3번은 다 옳은 설명이 되고요. 4번 같이 행정관리설과 행정 행태설은 좁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죠. 행정 행태설이죠. 행정 행태설. 행태설이.
행태설이라든가 관리설, 예? 이런 것은 그 행정은 본질적으로 관리 행위다. 내지는 행태설에서는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보고 그것이 개인 단위의 의사결정이건 조직 단위의 의사결정이건 다 의사결정 과정이고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행정관리설과 행정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 개념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하고 선번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위임명령 제정 같은 건 뭡니까?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라는 거죠. 행정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뭐 이런 거는 형식적 이런 건 주체의 관점으로 봅니다. 주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정부가 한대요. 정부가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가통 이런 위임명령을 제정하는 행위들도 있죠. 실질적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정부가 한다면 다 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법의 집행작용이냐, 법의 형성작용이냐, 법에 대한 판단작용이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형성을 물어보는 거는 사법이 되고요. 법의 집행으로 보면은 행정이 되는 거고요. 법의 판단으로 보면은 사법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권력을 3권 분립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보는데, 입법이죠, 이건. 법의 형성으로 보면 입법이죠. 그래서 위임명령의 제정 같은 경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이런 것들은 다 입법작용으로 보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입법이죠. 형식적 의미에서는 정부가 하니까 행정에 속하지만 이렇게 문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행정 개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형식적, 실질적 의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뭐 이론론이다, 공사행정 이론론, 이원론, 뭐 이런 개념들이 무수히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1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2014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행정의 속성이 아닌 것 했을 때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이 강조된다. 이건 본질적으로 맞는 거죠. 행정은 본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발표했을 때 거기서 뭡니까? 행정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봤던 겁니다. 관리 행위다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이 강조된다. 본질적으로 이건 행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경영과 구분되는 이랬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경영과 구분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점은 이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 효과적 업무 수행을 관리성이 강조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경영에서도 즉 기업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문제가 상당히 교묘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함정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개념만 행정의 개념은 뭐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뭐고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암기해가지고요. 지금 같은 이번 2014년도 국가직 구급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이런 12번 문제 같은 경우요. 이런 문제를 암기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암기식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체 이론 체계를 완전히 섭렵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수험 생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요.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끄는 그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숙제되는 문제가요. 행정과 이 경영, 즉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중에서요. 우리 모제만이라는 사람, 이 학자의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제만에 대한 학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모제만의 이 공공성과 이 사익성, 이것은 공급점과 사급점이라 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 일직선상의 어떤 대칭 관계에서 일정한 여기서 공급점, 사급점이라는 거에서요. 우리 기존에 공공조직과 사조직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존립 목적 내지는 존립 근거가 다른 그런 본질이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 조직이 있긴 하지만 혼성 조직이요. 하지만 역시 다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전통적인 행정 이론에서는 이 공공행정의 이론과 사기업의 어떤 경영 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많은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던 행정학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970, 80년대 이후 모제만 같은 학자에 의해서는 이제 이 어떤 공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이쪽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기는 기업의 이윤 가치죠. 여기는 공익성 내지는 형평성 내지는 정의, 여기는 효율성, 이윤 극대화, 이런 가치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혼합되는 어떤 중간의 절충점 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런 모양 같은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틀린 설명이 이제 기업과 리을이거든요.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사회적 가치는 공과 사 모두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게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자체는 공의 본질이에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정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영리 조직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효율성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 극단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 어디인가에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기업 조직도 요즘 그러니까 노동 문제 많이 제기되고 환경 문제 제기되지 않습니까?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이런 논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이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조직에서 그럼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왜 주장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기업도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공과 사 모두의 본질적이다. 이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설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도 기업 조직, 사기업 조직에서 일정 부분 추구하는, 요구받는 점이 있다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사회적 가치는 공조직의 본질적인 거죠. 이쪽, 이윤 가치는 사기업 조직의 본질적인 거죠.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양쪽, 사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공적 조직은 효율성의 가치를 일정 부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사회적 가치가 공과 사 모두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된다. 안 그렇죠.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개념. 이게 착한 사회학에서는 문제가 왜 어려워지느냐. 개념의 유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그러면 장난 노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이 사회과학에서 얘기되는 이런 용어들은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철학을 배경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그 관점은 하나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깊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예? 고득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절대라는 뭐냐? always true다는 얘기예요. always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대는 어디냐?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여러분들, 분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둥글죠? 항상 둥글면 절대입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서 여기 보면은, 둥글지 않네요? 그러면은 상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 팩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true다라고 보는 거는 절대주의예요. 그렇지 않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상대주의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절대와 상대 개념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구분된다. 절대적으로 구분된다는 말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공과사는 언제나 구분되냐. 구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보는 것이 보지만한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문제 넘어가서요. 17번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서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와 그 보편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 자녀적 사회복지라는 설명은요. 입법국가 시대 때 국가 시대에서부터 현대 행정국가 국가에서 이르는 시대 때 그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특수 계층, 특정 계층에 대해서 그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자녀적 사회복지 서비스라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그 계층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편적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입법국가 시대 때는 이런 그 자녀적 사회복지 부분이 국가의 최소 기능으로서 강조되었던 겁니다. 질서 유지와 치안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 최소 기능으로서 자녀적 사회복지가 주장되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 행정국가 특히 규제국가 시대 때 정부 기능은 보편적 사회 서비스 모든 국민에게 최소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 기능은 그러면 축소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적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8번도 뭐 더 나은 정부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냐, 더 나은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더 나은 정부는 보통 이제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 때 등장한 어떤 정부 관점이고요. 더 나은 정부의 관점은 보통 이거는 그 신공공관리주의와 연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980년대에 그 레이건 행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대처 행정부 시대 때 주장했던 개혁 패러다임은 작은 정부가 아니다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정부의 권력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서 21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틀린 거요.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국가 개입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 치안,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 기능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기능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서 행정국가에서는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에 관한 법학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 하고 있죠.
시민사회가 부활했다. 1930년대 부활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가 원래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성립 17, 18세기 때 유럽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항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서 시민사회가 강조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사회운동은 1970, 80년대 때 신사회운동으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보통 여성 문제, 소수민족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그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새로운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정부 기능을 보완한 어떤 협력적 공공 서비스의 즉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네트워크적 해결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가 대안 세력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기본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목적 국가론과 시민연합 국가론, 이 관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국가론이라는 것은, 이건 모더니즘과 관련돼요. 근대주의에 관련되고, 이것은 국가가 사회 전체를 특정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애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즉 국가가 목표 설정 기능에서부터 그 관리 기능까지 모든 총체적 기능을 다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실체로 보는 것이 목적 국가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연합 국가관, 이것은 국가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을 떠난 국가라는 알파라는 플러스 존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다원주의 정치관이고요. 이 다원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 시민연합 국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연합 국가관에서는 국가가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연합 국가관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 즉 탈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학하고요, 행정과학하고 여러분들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예, 행정과학하고요. 예, 여기 문제에서도 지금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 행정법 법학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행정학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도 관방학과 행정법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행정법학은 기본적으로 이 유럽에서 그 시민혁명, 특히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등장한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했고요. 이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라는 그 유기체적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그 헤겔의 관점입니다. 헤겔. 철학적으로 독일의 관념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헤겔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의 이 관념론이 개인은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고, 그 이성의 완성은 가족이고, 그 다음에 국가로 이어지는 거죠. 이 완결체가 국가다 이러는 거죠. 이념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국가는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의 이념적 실체로 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항하는 하나의 시민사회, 개인들의 영역체인 시민사회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주체고요. 법적 주체고, 이것도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 법이라는 거예요. 로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거든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이런 그 관계에서 보는 거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이 법률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주체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은 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이 관계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 행정법학이에요. 그러면 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적 대립관계 속에서 시민혁명은 이 국가가 절대주의 군주체제를 통해서 국가가 리바이터처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빼앗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1789년에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 구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절대주권주의 체제처럼 그 시민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자의적으로 빼앗던 그런 그 자의적인 국가통치체제, 관리, 행정, 이것을 법의 통제하에, 컨트롤하에 놔야 된다라는 것이 개념이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법치주의 원리하에 규율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석하고 올바른 법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규율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법학이 유럽사회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이런 그 나라에서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학은 뭡니까? 행정과학이라는 거죠. 매니지먼트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내부죠. 조직 내부예요. 국가 기구의 편성과 활동 작용에 대한 얘기예요. 작용. 이것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행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돼요. 조직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죠. 기능은 어떻게 분담되고, 계층은 어떻게 형성되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하는 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과학은 그걸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체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이 독일에서 그렇게 처음에 주창이 된 거죠. 유스티의 그런 경찰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타인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국가 기구가 왕실 재산, 그 당시엔 절대군주의 국가 시대죠. 왕실 국가 시대 때 이것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재정관리적 측면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17세기까지 그것이 번성했는데 1789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내면의 문제, 국가 기구 작용의 문제가 아니야 아마. 얘와 얘 간에 얘가 너무 리바이터처럼 괴물처럼 움직여가지고 얘가 작살나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법치주의라는 원리에서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야. 이것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법학이라는 체계로 등장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법학이 어떤 그 사회과학의 전면을 점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서는 이런 행정과학이 성립되는 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너무도 그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필요성이 너무도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시고 왜 근대적 행정과학이 영국에서 성립될 미국에서 성립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관방학이 초기에 왕실 재정의 관리 작용으로서 관리의 수단을 연구했던 어떤 초기 행정학, 그 당시에는 경찰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국가 작용에 대한 내부적 프로세스를 연구했던 그런 그 시도가 있긴 했지만 결국 시민혁명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공법학의 체계로 주류가 넘어가면서 오토마이어를 중심으로 한 공법이 유럽 대륙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쭉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근대 사회에 이전해서 한국으로 수입이 됐던 것이죠. 근데 행정과학은 결국 미국으로 바톤 체인지가 넘어가고요. 미국에서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죠.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한다면은 그 14페이지 2번 같은 경우는 유스티가 강조한 경찰은 치안 유지 활동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것은 그렇죠. 한목적인 국가작용, 내부 그 기구 편성이라든가 활동 작용입니다.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작용으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14페이지의 7번, 행정학 영구적 국법의 시대적 흐름.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정치행정, 이원론, 논리실증주의 이렇게 냈지만요. 실전 시험 문제에서는 요즘에 난이도가 심화되는 그런 그 추세를 비춰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냐? 각각의 정치행정 이론이나 논리실증주의, 실전적 대안착취로서의 행정학, 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 기술합니다. 가나다라고 말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것을 시대적 순서대로
다양한 것은 이렇게 찾으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깊어지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대 행정학이 미국에서 성립이 돼가지고 각 행정학파들이 형성돼서 현대 그 뉴 거버넌스에서부터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그쪽으로는 약 200년, 1800년대부터 200년에 가까운, 이제 150년이죠. 150년에 이르는 미국 행정학의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각각 이론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형성 배경들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그 시대적 흐름을 묻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 2015년도 국회 8급 시험에서 출제된 15페이지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예,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프시죠? 예.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런 것이 바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중요한 자체입니다. 예. 자,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학습의 수준을 조금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자, 어디 보세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디귿입니다. 그 과학별로 가장 효율적인 표준 시간과 동작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여러분들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우드로 윌슨 시대 때 나온 겁니다. 우드로 윌슨이 1887년에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은 이게 역관주의의 폐해가 극대화 이루고요. 그때는 이제 산업혁명, 이제 남북전쟁을 1860년대에 거치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상당히 성숙화돼가지고 이 당시에는 미국이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업국 1위, 생산량 1위로 이렇게 등극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서부 개척이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절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그 사기업 조직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테일러에서 창안이 된 것이고요. 또 유럽에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막스 웨버가 나왔죠. 예? 윌슨은 바로 이 막스 웨버요. 웨버와 테일러리즘이죠.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말로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 적용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때 이제 윌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형성됐던 화이트라든가 윌로비 이런 고전학자들이죠. 이런 것을 정통 행정학파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조직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음이에요.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조직 관리 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엇이냐라는 것이 논쟁이 이제 치열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헤드에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헤드 앤 바디로 본 것이죠. 그것이 정통 행정 이론입니다. 이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험을 해서 보니까 헤드 앤 바디가 아니라요.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 소셜 릴레이션십이 인간을 모티베이션 하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 허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인간관계론이죠. 예,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에 이어서 나온 인간관계론이 미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요. 행정학의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면 사실 판단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행태론이에요. 행태론이 등장하면 이제 1910년대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시행했던 거죠. 1940년대 아주 행태주의 전성기를 이룬다. 네, 이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헐버트 사이론이 행정 행태론이라는 걸 발표하는 게 1947년이거든요. 이때 행정 행태론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전체에 대한 관점을 봤던 거죠. 윌슨 패러다임은요,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봐요. 전체주의적 관점. 조직을 전체주의적 관점으로 보시고 전체에 대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리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쭉 자료 분석해가지고요. 야, 이게 뭐지? 하고 딱 원인은 뭐다? 라고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내는, 우리가 그런가 길 가다가 이렇게 쭉 좌판 깔아놓고, 당신이 갈 길은 여기로 내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다. 하고 토종 비교를 봐주는 사람 있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예? 그냥 하늘을 보고 쭉 보니까, 신이 나한테 어떤 원리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직관이죠. 이렇게 해서 깨우친 것이 윌슨을 비롯한 정통주의 행정학자들이 주장했던 원 베스트 웨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헐버트 사이먼이 한마디로 깠죠, 여기를. 다 햇술이다. 공허한 뜬구름 같은 토종 비결 같은 얘기다. 한 번도 실험해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채택해보지도 않고 무슨 원 베스트 웨이를 추천하냐. 원리란 없다. 가라. 이렇게 한 것이 하고 이론과 법칙을 과학적 방법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행태주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1940년대 전성기를 이루고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점점 복잡하대요. 1950년대, 60년대 월남전이 일어나고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막 미국 사회가 혼란기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행정이 왜 실험실에서 무슨 개구리 연구하듯이요. 막 이렇게 연구만 하고 이론 정리만 이렇게 했는데 가치 판단 문제는 우리가 정치판에서는 할 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험실에 과학으로 머물려고 했던 행태주의의 이론이 현실 사회 문제에 딱 붙여서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나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신행정론이죠. 그래서 4번 가치 중립적인 관리 이론보다는 민주적 가치 이론이니까 정책 연구를 지향하다. 그것이 정책학과 신행정론의 주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시면요.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 공급자이며 국민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한다. 정부를요, 이제는 중립적 조정자 이렇게 보는 체제적 관점을 극복해야 되네요.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은요. 주의와 체제의 이론. 여러분 이게 뭔가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기능주의라든가 체제이론이 뭔가 이러는다. 이 시스템 어널리시스는 구조기능주의라는 거죠.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겁니다. 구조, 스트럭처죠. 이건 펑디션이죠. 시스템이죠. 다 뭡니까? 개인입니까? 구성원 아니죠. 개인, 물론 구조와 기능, 체제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체제, 그렇죠? 정부 체제 만들어내는 거죠. 기능, 학교 기능, 교육 기능, 복지 기능, 그 다음에 군사 기능 다 만들어낸 거죠. 구조, 어떤 계층제 구조, 수평 구조, 매트리스 구조 다 형성한 거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데 어떻게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행태주의 시대까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을 봤어요. 인간. 행태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알려면, 진실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행태주의는 심리학적으로 행동주의론에 근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사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없다. 이것이 행태주의의 명언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알아가지고 사회를 할 수 있냐? 이거 반기를 든 것이 구조기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체제이론이에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드는 구조나 기능, 체제가 인간 사회를 억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정한 영향과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만 봐가지고는 사회라는 그런 시스템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어떻게 봐요? 체제이론이 범람했던 것이죠. 이것이 196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의 투입과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이 블랙박스죠. 이 블랙박스는 이렇게 하고 투입과 산출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환경에 대한 일정한 조정하는 기능만 잘 이루어지면 이 블랙박스는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블랙박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구조기능주의와 체제이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결국 정부 실패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1970년대 때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요. 복지국가가 파탄에 이릅니다. 자, 정부 실패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공익을 따라서 움직인다. 개소리라는 거죠. 개소리. 개가 짖는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무슨 공익을 따라 움직입니까? 공무원도 화장실 가서요. 다 거시기 보고요. 뭘 생각하냐? 공익을 생각하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분하면서 생각한다고요? 그런 공무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 학자들이 딱 보니까 블랙박스 안을 딱 들여놓은 거예요. 얘도 커피 마시고 다 그 게임질하고 뭘 생각하냐. 내 월급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 연구한다라는 거죠. 예, 대통령에서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 내 개인을 들여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공재를 월급 받고 만들어내는 애들이고 그것을 마치 기업의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합니까? 아니죠. 자기 이익 극대화를 월급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공공선택,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1960년대에 등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시대적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예? 상당히 난해하다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90점 이상이 돼가지고 합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연구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기를 믿는 바입니다. 자, 믿음이 가십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이 빈센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를 참 조심해야 돼요. 11번 문제 나오고 있죠. 제3장에. 예, 오스트롬이, 행정의 정체성 위기 문제야. 도대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정체성. 예?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여러분들 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정책. 윌슨도요, 원래 정치학자였어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행정에 대한 이제 책을 써보겠다 해가지고 나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까지 해먹은 거고, 정치파는 나갔고요. 나머지 이제 분나우라든가 윌로비, 화이트 이런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은 그러면 관리다. 그러면 경영학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할 게 뭐 있냐. 이런 거거든요. 예? 연구할 게 뭐 있냐, 경영학에서 이미 다 테일러 리즘에서부터 쭉 현대 관리론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위스트롬이 1970년대 때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라는 저술을 통해가지고, 이제, 행정학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 독재적인 학문으로서 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사실상 정책학이라든가, 그런 공공선택론 이런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등장해서 정통 행정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반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 위기 논쟁에 관한 문제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제4장의 7번 문제. 학문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참, 이거,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합리주의, 경험주의, 낭만주의. 이 문제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여기 7번 문제 같은 경우요. 1번. 합리주의는 외부 세계와 독자적인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틀린 거예요. 결국 이제 합리주의라는 건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진실을 제3자에 가지고 떨어진 감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는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합리예요. rationalism이에요. ration이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진리는 내 이성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독자적인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요. 경험주의는 지식이 직관적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직관적 이성으로부터 저건 뭐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지? 2야. 어떻게 여러분들 만져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준 거면 아니, 내 이성이 깨우친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입니다. 경험주의는 뭐냐? 자기가 직관적 이성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만져보고, 느껴보고, 혀로 핥아보고 해서 오감으로 센스 데이터라는 거죠. 우리가 센스 데이터. 직관으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지식이 진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경험주의예요.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만주의는 뭐예요? 지식이란 건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성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 느끼는 바예요. 똑같은 날씨도요. 내가 슬프냐, 마음이 슬프냐, 아니면 기쁜 일이냐에 따라서 비에 내리는 것에 대한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느낌이 달라요. 그 왜? 외계적 실체는 단 하나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감정이입이 중요하다. 즉 이해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객관적 지식을 제3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알아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자, 이런 철학적 바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거든요. 자, 이런 철학적 배경하고 여러분은 논리 실증주의라는 걸 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증한다, 포지티브 한다라는 거고요. 영어에서 포지티브 한다는 거예요. 경험적이라는 거는 엠피리컬 하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포지티브 하다는 얘기는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경험적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각각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서 느낍니까? 센스 데이터예요? 아니죠. 논리적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 논리적이고 그리고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이러면은 지식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포지티브한 거예요. 엠피리컬은 센스 데이터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포지티브하다는 엠피리컬에다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 문제라든가 이 12번 문제에서 다루는 것처럼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이 전체주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우리가 이론을 구분을 할 때요 이론에 대해서요 방법론적 개인주의하고 전체주의가 있어요. 그 분석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론을 만들 때요. 분석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분석한 그 행태주의라든가요. 심리학에서의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을 보는 거예요. 개인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의 특성을 알면은 개인에 대한 팩트가 전체의 논리를 행동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방법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always true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 전체가 이 자연과 다른 사회란 society라는 것은 자연상과 달리 개개의 구성원들의 합의 특성,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 전체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전체의 사회 전체의 그 실현적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실현주의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체의 특성이 존재하는 한 개인의 특성만 가지고 전체를 추론할 수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전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의 이제 연구적 방법에서 나오는 신제도주의라든가 이런 그 분석 방법론이 대표적으로 전체주의적 관점이죠. 하나의 제도라는 거예요. 전체적 구조. 그 체제 이론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적 관점이죠. 이 구조 기능주의다, 체제 이론이 전체주의적 관점이다. 이 공동선택론도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슨의 정통행정 이론, 1880년에 우드로 윌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했던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좀 과학성, 실증주의적 관점이 상당히 약한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의 특성이세요. 소범위, 중범위, 일반, 이론, 이 분류를 좀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이 분석의 대상, 분석의 단위, 분석의 단위가 유닛이, 어널리시스 유닛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론을 가지고 어느 수준에다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적용과 일반화의 가능성입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가능성이고요.
소범위는 아주 제한된 가설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투표 행위는 자신의 출신 지역과 관계가 있다. 아니면 소득 수준과 관계가 있다. 부처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소범위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죠. 그러나 뭐 체제 일반 이론, 네, 이것은 메가시어리죠. 뭐 트리클 다운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도 일반 이론을 상당히 추구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중범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방문적 개인주의는 소범위 이론이고 방문적 전체주의는 일반 이론이냐? No, alright,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방문적 개인주의를 추구했던 그 공공상택 이론이요. 예, 상당히 그 소범위 이론이 아니라 중범위 이론 내지 일반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태주의 이론, 예를 들어 하버드 사이먼이 주장했던 행태주의가 추구했던 이론들은요, 방문적 개인주의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이론은 일반 이론 메가시어리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제너럴 시어리죠. 제너럴 시어리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론 적용 범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방문적 개인주의, 전체주의 문제하고 소범위, 중범위, 일반 이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이론을 또 메타 이론, 메타 시어리 이해하고요. 규범적, 실증적 이렇게 이론을 나누게 돼요. 이것은 이제 추상화의 정도입니다. 보통 그 체제 이론 같은 거는 메타 시어리에 속해요. 예? 실증적 이론은 보통 상당히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공공선택 이론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니스카넨의 뭐 예산 극대화 가설이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실증적 실증 이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규범적이라는 것은 어떤 팩트가 아니라, what is,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what should be,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 규범적 문제. 이걸 다루는 이론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규범적 이론에 접근했던 것이 이제 러스의 정의론 같은 이론 체계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11번 보면은 방문적 개인주의 각한 이론에 체제 이론도 적은 전체주의라 그랬죠. 예?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요. 환원주의적 오류예요. 이 방법적 개인주의를 하면요. 이 개인을 기초로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체에다 적용할 때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12번 같은 경우에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또 개념이 대립하고 있죠. 예. 이건 또 뭐냐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양적 연구. 헷갈려 죽겠다 이러죠. 예? 뭐 이렇게 이론이 나오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예요. 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아까 얘기한 합리주의,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 이런 거 이론적 대립하고 철학적 배경하고 상당히 맞물리는 건데 양적 연구라는 거는 어떤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숫자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숫자적인 특성을 부여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티어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는데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내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연역적 논리를 많이 적용합니다. 연역적 논리.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역법은 뭐냐 또 이럴 거예요. 연역법. 이 질적 연구는 이것에 대해서 또 귀납법을 적용합니다. 귀납법. 또 이건 뭐고 상당히 헷갈려버리죠? 네, 여기서 헷갈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연역법이라는 거는 기본에 만들어진 시어리,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예, 이 연역법이에요. 예? 인간은 죽는다. 그렇죠? 법칙이죠. 하나의 법칙이 이미 만들어졌고 확립이 됐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관련된 현상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쭉 통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기존의 이론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거에 또 하위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양적 연구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센스 데이터를 굉장히, 하나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센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해서 쭉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정법이죠. 대전제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질적 방법은 뭐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숫자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워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워드. 여기는 넘버예요. 숫자예요. 숫자적인 거예요. 넘버. 어떤 현상의 특성에서 숫자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워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워드의 특성을 분석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뭔지를 귀납법적으로 접근. 귀납법은 뭐냐? 현상에 대해서 워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상에 대해서 쭉 기술해 나가요. 그래서 현상들을 쭉 기술해 나가서 거기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낸다.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하나의 가설을 정립하고요. 이 가설을 확인해 나감으로써 이론이 형성되는, 즉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쭉 이론까지의 정립 절차를 해나가는 이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생 중에서요, 이런 오해를 하는 분 많습니다. 질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야. 그냥 주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는 외계의 현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 그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즉 과학적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외계의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해서 하느냐 워드를 부여해서 하는 방법 실험적 통계 방법을 얼마나 적용하느냐 그 대전제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관찰된 데이터를 통해서 정립하느냐 이런 접근 방법의 차이지 인과관계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10번 같은 경우에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회귀분석법이죠. 네, 이것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법 같이 이런 분석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레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서 그 변수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회귀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상당히 통계적 분석법이고요. 양적 연구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통계 분석을, 이러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대전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연역적 논리를 통해서 규명해 나가려는 것. 이게 양적 분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중범위 이론을 통해서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한 정부 방법은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제도주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개방체제와 폐쇄체제라는 관점이 나오고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매니지먼트거든요. 어떤 개인이 있을 거고요. 이 개인에 집합된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의사결정이건 집단의 의사결정이건 이것에 어떤 그 프로세스를 연구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떤 공공재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하든 간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 개인과 조직의 프로세스, 어떤 그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 환경이 영향을 받느냐,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폐쇄체제적 관점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개방체제적 관점이고요. 영향을 받는데 환경이 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그 환경에 대해서 이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보고요. 조직이나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임의론적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슨 이건 체제 이론에서만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이 체제 이론이라는 거는 하나의 way of thinking이에요.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체제적 관점,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요. 그 체제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코워크를 하느냐, 릴레이션십을 갖느냐 하는 거는 각종 이론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예? 왜냐? 신제도주의만 봐도 제도가 개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공공선택이론에서도요, 사실상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선택행위에 즉 예산을 얼마나 증대시키려는가 아니면 관청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려는가 하는 예산의 증대라든가 이런 선택 컬렉티브 셀렉션이죠. 선택행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과 구성원 개인 또는 조직과의 상관관계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원웨이냐 투웨이냐 주는 방식에 따라 접근하는 그런 그 접근법은 체제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접근 방법도 특히 현대적 연구 접근 방법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14번 같은 문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 학문의 연구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모형인 거예요. 귀납적 추론을 통해 이론을 좀 귀납적 추론이 아니죠. 연역적 추론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공선택이론은요? 공공선택이론은 어떻게 합니까? 연역적 추론을 하죠. 예? 어떻게 한다? 왜 그렇죠? 이거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로 가시려는 사람 있어요. 예, 이 시중에 있는 다른 노량진에서 사용되는 책들이 이런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적 접근을 하잖아요. 양적 접근을. 예,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카넨의 모형이라든가 던레비의 관체 형성 이론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봅니까? 그 논문 한번 보세요. 다 숫자로 수학 계산하고 있어요. 양적 접근은 대전제를 뭐로 깔고 있습니까? 관료는 개인의 이익,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관청 형성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대전제를 깔고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대 경제학, 신보전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대전제를 깔고 그거에 추가 맞는지, 공공 부분에 있어서 관료들의 행태가 맞는지 그것들을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양적인 숫자를 다 부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그 행위와 상관관계를 다 숫자 데이터로 해서 회귀 분석법을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해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양적 연구를 쓰죠. 어떻게 한다? 연역적 접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공선택이론이 연역적 접근을 쓰는지 여러분이 양적 연구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이해해야지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요원하다, 멀리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요. 예.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가족들도 초조해하죠. 예. 여러분들의 그 회색빛 인생을 빨리 끝내고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층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합격의 길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됩니다. 예. 심층적인 공부, 입체적인 공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회색빛 이 수험 생활을 최단기로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문제집을 가지고 함께 이 행정학을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 해설 특강 제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